이래문화연구소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주제 영화 리뷰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영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관심지역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자면 독일의 나치주의, 독일의 나치 점령군들이 뭐 폴란드라든가 체코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세웠던 그런 그 포로 수용소, 그 주변들, 거기에서 어떤 이득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전략들을 구상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뭐 군사적인 용어와 비슷한 그런 지역을 인터레스 앤 게비트라고 하는데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영화의 배경은 독일 나치주의자들이 동구권 쪽으로 침공을 하면서 많은 강제 수용소를 세우고 그 중에 하나인 아우슈비츠, 폴란드에 있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그 다음에 바로 그 수용소에 근접해 있는 어느 한 가정의 집과 정원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과연 이것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치의 어떤 탄압과 유대인의 대량 학살의 그 희생을 고발한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든가 피아니스트라든가 이와 같은 영화들은 정말 그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 생생한 그런 그 탄압의 모습들, 인간 살상의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로 그런 그 경악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느껴지고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작품들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경고와 교훈과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드러나는 그런 영화들이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극적인 그 효과들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대에 많은 그 관객들에게 과연 나치주의가 어떠한 그런 그 잘못된 정권이고 어떻게 괴물적인 폭력을 인류에게 행사했는가, 구체적으로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독일 자국민이죠. 나치주의를 반대하는 독일 자국민에게도 그런 폭력과 할 수 없는 살상의 일들을 벌였고 그 다음에 많은 예를 들자면 폴란드, 체코, 러시아 군인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살상을 하고 나중에는 장애인, 그 다음에 보헤미안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류상의 비극적인 일들을 남겨놓았던 그 역사가 바로 1930, 40년대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죠. 자,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 영화는 말씀드린 대로 쉰들러 리스트라든가 피아니스트와 같은 영화랑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영화의 장면에 잔혹스럽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이 당한 그 처참한 그런 상황들이 그대로 실사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의 모습을 회상을 하자면 아우슈비츠의 그 포로 강제 수용소와 그리고 그 굴뚝, 높은 담, 그 담에서 나오는 그 시꺼먼 연기, 그 다음에 그 강제 수용소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강물을 따라 흐르는 그 시꺼먼 색깔의 그 정체 모를 그 무엇,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쉰들러 리스트와 같은 영화와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연출적 그런 그 장치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그 시대를 어떻게 경고하고 교훈하고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알려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극적인 대비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그 강제 수용소
그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정원이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그 정원의 소유자는 누구냐면 바로 아우슈비츠 이 강제 수용소를 담당하고 있는 장교 회스죠. 회스와 그 부인과 3명의 자녀들이 평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리고 그 가정이 꾸리고 부인은 그 정원을 온갖 꽃을 다 심고 가꾸고 철을 따라 꽃의 아름다움, 꽃의 향기 이런 것을 누리고 그것에 만끽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마치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한 군인의 장교의 부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아이들은 때가 되면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오면 엄마에게 또 맛있는 간식도 먹고, 그리고 또 그 정원에서 꽃이 피어 있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그 정원에서 수영도 하고 자유 시간을 누리고 웃으면서, 예를 들자면 깔깔대면서 어린아이들의 그런 그 천진난만한 그런 그 삶의 모습을 카메라인 거는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바로 특이하고, 정말 이 영화가 고도에 계산되어 있는 그 어떤 드라마틱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점이 뭐냐, 바로 수용소와 정원의 극적인 대비죠. 수용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관객들이 많은 다른 그 나치주의의 만행과 유대인 학살에 대한 영화들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또 역사적인 그런 그 증거들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그러한 소재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그 여백이죠. 영화의 여백, 영화를 과연 저 안에서 무슨 잔혹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해주죠. 물론 굴뚝의 연기라든가 강가에 흐르는 그런 그 시꺼먼 이물질을 통해서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관객의 역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체험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데, 극적인 것이 뭐냐? 정원이죠. 말씀드린 대로 정원에는 온갖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 정원을 가꾸는데 이 부부와 아이들은 정말로 정성을 다 키워서 하면서, 과연 이러한 일상이 정말로 행복되고 단란한 한 가정의 진정한 행복의 정원이었느냐, 그러한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느냐, 큰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정, 이 정원이라고 하는 마치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한 장교의 가정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까비의 소설인가요? 사르트르의 작품인 것 같네요. 구토이죠, 구토. 정말 구역질 나는 일상이죠. 왜? 그 담장 안에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 학살과 그 모습은 관객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바로 담장 밖에 있는 그 정원, 그 아름다워 보이는, 아름다우려고 하는, 평화로워 보이려고 하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가정, 그 군인의 장교의 그 가정은 사실은 위선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보여지지는 않지만은, 청각적으로 그 포로 강제 수용소죠. 강제 수용소에서 넘어오는 그 소리들, 그 단발마의 고통의 소리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두운 밤에 그 괴괴한 그런 숲의 모습들, 그 다음에 높이 솟아있는 담장 그 뒤에 있는 수용소의 어마어마한 그 높이의 그 지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각적인 그런 요소 외에 청각적으로 관객들에게 호소하고, 과연 정말로 이 악의 진실이 무엇이냐, 악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감독인 조나단 글레이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인간의 전체의 그 감성을, 인간은 감성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성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성보다도 여기서는 더 감성을 드러내고 그 감성을 통해서 역사적인 진실을 깨닫도록 하는 그러한 기법을 활용해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영화이다. 자, 그런데 보면 이제 부인이 꽃을 가꾸는 꽃을 뭐 어떻게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질책을 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그 정원사를 질책을 하고, 또 집안에서 일하는 가정부와 같은 그 유대인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그런 식으로 하면 가스실에 보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대비입니까? 이건 완전히 극단적인 대비죠. 이 여인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바로 담 너머 강제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정원을 가꾸고 꽃을 가꾸고, 꽃을 가꾸다가 뭐 실수한 정원사에게 말하자면 엄청난 질책을 하고, 또 자기의 시중을 두는 그 소녀에게는 가스실에 보낼 수 있다라는 식의 말을 할 정도의 이 극과 극의 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장된 선이죠.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악의 평범성, 악의 일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이 보편화되고 만연이 되고, 어느 한 사회라든가 어느 한 집단의 악이 에스컬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악이 조금씩 점점 더 증폭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악인지를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더 고도의 악을 행해야 이게 악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악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 나치주의자들이 활용했던 기법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 어떤 화보 책입니다만, 여기에 Ein Volk, ein Reich, ein Führer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한 민족, 한 제국, 한 지도자. 그리고 요 밑에 작은 글씨로 Ekstase und Begeisteru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kstase und Begeisterung. 엑스타세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황홀경 그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나치주의에 의해서 열광주의죠. 그것에 의해서 국민들, 시민들, 일반 시민들조차 열광하고 엑스타세, 마치 그 무슨 마약을 한 것과 같은 일종의 중독이죠. 민족주의라고 하는 중독이 되어서 계속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 아리안 민족에 환호하는 열광주의에 빠지게 했어요. 그게 엑스타세입니다. 엑스타세. 국민들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느냐? 조작이라고 하죠. 대중조작. 그 다음에 이제 베가이스터롱이라고 하는 것은 흥분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 국민들을 나치주의 이론가들이, 정치인들이 말하자면 열광과 흥분에 빠뜨려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우슈비츠까지 폴란드의 지역까지 간 독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 예를 들면 장교가 그 어느 파티장에 가가지고 2층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화 처음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2층에 올라가서 그 군인들과 거기에 오는 뭐 예를 들면 고위 관리들이겠죠. 같이 연회를 베푸는데 그 연회에서 2층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랬는데 기가 막힌 대사를 칩니다. 뭐죠? 천장이 너무 높아서 여기서는 소위 가스로 사람을 살해하기가 어렵겠다. 천장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이 중령이 2층에 올라간 이유가 그 축제를 뭐 즐기려고 한다.
당연히 즐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그런 행위, 위선적인 행위이지만 2층에 올라가서 한 생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에 강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더 조직적으로 소위 제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2층에 올라갔던 거죠. 악에 평범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업무에 충실한 거죠. 그러죠? 아이시만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아이시만은 말하자면 이 유대인 강제 수용소의 아주 최고, 말하자면 집행관이었는데, 이 사람도 결국에는, 망명 가다시피 간 거를, 이스라엘의 첩보대에서 끌고 와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죄값을 치렀는데, 근데 이 사람도 알고 보면 한나 아렌트와 같이 말과 같이 그거예요. 악의 평범성. 너무 악이 만연하다 보니까 이건 악이 아니야. 이거는 나는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나는 나의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야. 라고 변명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회스의 모습과 회스 부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엑스타세와 그 다음에 흥분과 그 열광 속에서 자신들의 행하는 것은 조국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행복을 보상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 여기 이제 감독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깊은 페이소스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과연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 것인가 하는 거죠.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위선된 아주 선으로 가장된 그러한 공간이 정원이고, 그리고 선으로 위장된 공간이 그 장교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도 위장된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어린 아이들의 그 웃음조차도 사실은 말하자면 악한 부모들에게서 시작되고 악한 부모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보장해 준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린 아이들의 그 웃음도 사실은 악에 의한 그런 희생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 어린 아이들이 조국을 위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말하자면 끌려나가고, 여자인 경우에는 군수공장 같은 데 또 끌려가고, 이러한 말하자면 국가가 요구하는 전쟁에 필요한 말하자면 자산으로 악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생각,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나치주의에서 조작된 그러한 심겨져 있는 가치관, 그 심겨져 있는 세계관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지만 희생의 한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과연 이렇게 전적으로 조직적이고 조작되어 있는 악의 사회 속에 그럼 희망은 없는 것이냐? 아니죠. 바로 글레이저 감독이 거기에 심겨놓은 것이 뭐냐면 열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마치 그 어두운 달빛 속에, 달빛이 교교한 그런 그 어둠 속에 어느 소녀가 나와서 정원에 떨어져 있는 사과, 그 사과들을 주워가지고, 아마 그 사과들은 벌레도 먹은 것일 수가 있고 낙과했으니까 별로 잘생기지 못한 사과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과들을 다 주워다가 모처에 어쩌면 유대인 그 강제로 잡혀온 그 자신들의 동족들이 언젠가는 이걸 발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숨겨주는 이 소녀의 모습. 그런데 그 페스의 부인이 바로 자기 그 가정부처럼 부리는 그 소녀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이런 실수를 하면 가스실에 보낼 수 있어. 이 소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혹 잘못을 안 하더라도 이 부인이 명령하면 자기는 어느 날 저 담 넘어 수용소로 끌려가서 정말 가스실에 한 줌의 재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그러한 그 위험을 무릅쓴, 우리가 뭐 굳이 저항이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뭐 참여자 행동이다, 죽음을 무릅쓴 행동이다, 뭐 이렇게 어떤 구호를 갖다 붙여서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마음, 그 떨어진 사과, 그것을 주워다가 자기의 동족들에게, 자기의 이웃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이 마음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사랑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주고도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나의 이웃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의 또 한 모습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요, 여기서 그 스피노자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피노자가 남긴 명언 중에 하나가 세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세계의 종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세계의 종말은 나치주의가 어마어마한 폭력과 인간 살상의 그러한 어떤 괴물적 파워를 가지고, 이게 이제 언급을 또 하겠습니다만, 니체의 권력의 의지, 바로 그거죠. 권력의 의지. 인간의 삶이란 뭐냐? 권력의 의지다. will to power. 그래서 이 니체가 얘기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나치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다르게 증폭이 돼가지고 인간이란 뭐냐? 쟁취를 위한 의지다. 말하자면 투쟁을 위한 의지다. 우리 게르만 민족의 세계 정복을 위한 의지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독일 제국이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의 의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다 바꿔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니체의 이 사실 will to power라고 하는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출발은 니체적 어떤 그 뭐랄까요, 세상을 보는 허무주의, 인간의 희망이 뭐냐, 인간의 존재가 뭐냐, 인간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어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will to power다. 권력을 향해서 그것이 나의 생의 의지인지 아니면 어떤 뭐 무력을 탐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것인지, 인간은 끊임없이 형성되어가는 나의 내면의 의지를 권력으로 바꿔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면, 인생의 하나의 큰 명제는 뭐냐? 권력의 의지다 이거죠. 이것을 이제 나치주의자들이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것을 모든 삶의 영역에, 정치 영역에, 경제에, 뭐 다 국방에 다 적용을 시켜요. 자, 이제 바로 이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나치주의의 이데올로기에 감싸여져 가지고 그때는 악이 되어버린 거죠. 절대 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절대 악은 뭐냐? 허무주의라는 거죠. 허무주의, 니힐리즘. 인간이 이러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나도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집단, 이 공동체는 끊임없이 뭔가 투쟁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제.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기주의, 잘못된 민족주의랑 연결이 되니까 그 당시에 절대 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절대 악이 만연한 시대. 그러니까 웬만한 악은 악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좀 떠도 이건 악도 아니다 이거죠. 왜?
사람을 뭐 집단적으로 죽이고,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은 장교들이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조직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편리하게 인간을 죽일 수 있겠느냐, 유대인을 처단할 수 있겠느냐. 이게 나중에 유대인 절대 멸절이라고 하는 명령을 나치 최고 지도부가 명령을 내리죠. 바로 그러한 그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위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비용을 덜 들이고 더 많은 자신들이 생각한 민족 우월주의적인 입장에서 생각한 열등하다라고 얘기한 이 민족들을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장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게 바로 세디즘과 매저히즘적인 변태성욕적인 그 아까 엑스타제와 열광과 그 환호에 말하자면 중독된 사람들의 한 현상이에요. 클래식을 듣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뭐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이런 그 클래식들이 잔잔하게 흘러가는데 이 나치 친위대 SS 이 사람들 뭘 생각합니까? 클래식을 들으면서 이건 정말 고상해,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야 그러면서 생각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저들을 제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보여주는 정언의 위선이에요. 정언의 위장. 악은 어떻게 위장하고 있습니까? 평화스러운 정언,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꽃의 향기에 취해서 나는 정말 평범하고 나는 정말 나중에 전쟁 지나고도 이러한 아름다운 전원에서 살고 싶어 라는 이 위장된 평화의식, 허위의식이죠. 이러한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악의 만연성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영화는 그런 의미에서 쉽게 그냥 한두 번 보고 갈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절대 악이 지배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비록 사과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벌레 먹은 사과라 할지라도 이웃과 나누고 나의 동족과 나누고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 나와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비록 가스실에 갈지라도 나는 그 떨어진 사과를 그들과 나누겠다. 죽음을 각오한 사과 줍기. 제가 그 영화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그러한 사과 하나로 나눈 적이 있었는가? 이런 그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과소녀라고 한번 명칭을 붙여보겠습니다. 이 사과소녀에게 감독은 영화를 바친다라고 썼습니다. 이 사과소녀, 그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다는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알렉산드라 그 소녀에게 바친다. 이 절대 악과 절대 어둠 속에서 그래도 희망의 행위, 그 희망의 행위는 사실은 작은 거예요. 브레이트의 그 드라마에 보면은 카러브인의 무기다 그래가지고 평범한 엄마가 왜 소위 얘기해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느냐, 이러한 그 내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만, 이 소녀는 그런 뭐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남미의 많은 청년들이 잡혀가가지고 그 실종된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저녁에 말이죠, 냄비, 그 다음에 이 주걱을 가지고 나와서 냄비를 두드리면서 막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돌려다오, 우리 아이들을 돌려다오. 못 돌아온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남미의 경우에.
자, 이 소녀는 뭐 칼 부인의 무기처럼 뭐 총을 들 수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남미의 어떤 그러한 어머니처럼 냄비에 밥주걱으로 두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돌려다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유대인들을 돌려다오, 이렇게 소리치지는 못했지만 어둠이 짙은 그 밤에 정원에 나가서 떨어져 있는 사과들, 못생긴 사과죠. 벌레 먹은 사과일 수 있고, 떨어지다가 다 찌그러진 사과일 수도 있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주워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그 다음날 나와서 노동하고, 강제 노동이죠. 일하다가 혹시나 발견해서 그것을 먹고 한 입이라도 사과를 느끼고, 이거는 헬스 이 장교의 부인이 느꼈던, 이 사과, 이 애플, 이것과 질적으로 다른 그 생의 한 모금 포로로 잡혀있는 그 유대인들이 딱 씹었을 때 그 온몸에 느껴지는 그 아주 작은 행복이라고 할까요? 아주 작은 그 감각, 이것이 살아있구나. 이것을 전해주고, 당신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나십시오. 살아계십시오라고 하는 이 소녀의 말 못할 절규, 말 못할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 우리 시인이 일제시대 때 외쳤던 것 같은 그러한 아우성이 들리는 듯한, 아마도 그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그 소녀는 끊임없이 그것을 내 속으로 외쳤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영화는 뭐 꼭 감독뿐만이 아니죠.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정말 어떤 결정적인 그런 그 경고, 아포리즘이 있다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절망의 시대에, 절대 악이 지배하는 시대에 세계 종말이 올 때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처럼.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적인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내 목숨을 주고라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더 큰 사랑이 없다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녀는 그런 면에서 자기의 친구죠. 보이지 않는 가상의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사과를 주워다가 모처에 뿌려놓고 자기의 동족들이 그것을 한 모금 먹는다면 그것 가지고 뭐 배고픔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많은 그 어떠한 생의 자극, 생의 누군가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기원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간절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 말 못할 절규, 이거는 사랑의 절규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에 제가 이분이 떠올랐어요. 또 뭐냐면 조르지오 망갈렐리, 20세기 1차 세계대전이 지나가면서 이태리의 행동주의 작가 중에 한 명이었던 조르지오 망갈렐리라고 하는 분이 신문사 기자하면서 컬럼니스트 하면서 작품을 써가면서 그렇게 유럽을 다니면서 깨달은 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문학은 다 꽝이었다. 자, 그분의 어록이 이렇습니다.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가 있는 한 문학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 너무 멋진 어록입니다.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 아이가 있는 한 문학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문학이라고 하는 행위보다도 더 근본적인 행위,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어록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이 영어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폭력으로 신음하는 아이가 있는 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 감독은
이스라엘이 현재적 상황에서 팔레스틴을 공격하고, 물론 명분은 하마스와의 전쟁이다 그러지만 죄 없는 많은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죄 없는 민간인들이 엄청난 고난과 살상을 겪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아이러니컬하죠. 왜? 나치 시대 때는 그렇게 당했는데 이제는 또 생존을 위해서 이러한 또 소위 얘기해서 공격을 하지 않아야 할 수 없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입니다. 자, 하여튼 영화로 국한해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조르지오 망가렐리는 폭력으로 신음하는 아이가 있는 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라는 말을 아마 이 영화를 봤으면 했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입니다. 악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는 한 무관심, 태평으로 일관하는 것은 죄악이다. 글레이저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우리 시대에 7, 80년 전에 나치 얘기 그것 자체를 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니죠. 분명히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폭력을 쓰는 많은 집단들에 대해서, 그리고 희생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좋은 컨텍스트, 영화를 제작했다라고 봅니다. 이 영화를 망가렐리라고 하는 작가가 보았다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력으로 신음하는 아이가 있는 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악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는 한 무관심하는 것 죄악이다. 네, 이 영화를 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또 다음 편에 좀 더 깊고 또 넓은 시각으로 여러분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